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황금알 민간 인증 무한 경쟁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공인인증서 폐지하기로 됐죠. 그렇다면 공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민간들이 인증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치열한 경쟁 벌써 물밑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카카오, 토스의 네이버까지 ICT 정보통신의 강자들 총 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이후 플랫폼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시장, 산업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7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엔 물류센터가 뚫렸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입니다. 택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 사시는 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택배 물건들을 정리하는, 보관하는 물류센터가 뚫린 겁니다. 내용 보면 이 아랫부분에 좀 있어요, 제목이. 쿠팡발 69, 마켓컬리 1 합해서 70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계속 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요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마스크, 거리두기 수칙을 안 지켰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에 방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을 불러서 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일본 외교관 등 소집해서 홍콩 사태를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강력 제재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조, 동참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우리 정부의 홍콩 보안법 지지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는요? 한국 외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방법은요, 한 길을 선택하거나 아무 길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 근데 지금은요, 아무 길도 일단 선택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 세계 순위가 우리나라가 8위에서 10위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위를 기록한 건 작년, 8위는 그 앞선의 2018년입니다. 한국이 11년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캐나다, 러시아가 우리보다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 뒤에 있었는데 추월을 당한 겁니다. 8위에서 10위로 2계단이 밀려났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각각 정당에서 좀 나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환 장한대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5월 28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택배 포비아입니다. 택배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한 거죠. 그러면 혹시 그 물류센터에 있다가 배달이 되는 이 택배 물건들, 포장지, 이거 만져도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배 포비아라는 표현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출마 만류입니다.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서 국회의원 출마 관련해서 과거에도 얘기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사람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여당에서 있었습니다. 기사로 달아지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경고장을 받은 트럼프. 어디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걸까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사실 아침에 매일경제도 상당 기간 이렇게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마켓컬리까지 K방역의 공신인 물류업체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는요,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나라에서는 방역을 하느라 경제가 마비됐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살 수가 없다. 품귀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택배, 물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기여했던 물류업체들 요번에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장지동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발생, 쿠팡 부천센터발 환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60명 이상으로 급증했고요. 국내 최대 콜센터 직원 확진, 쿠팡서 알바를 했다. 전국 학교 유치원 500곳 넘게 등교가 불발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00명 근무 콜센터 직원, 쿠팡 물류센터에서 주말 알바하다가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신규 확진 49일 만에 40명대로 정부 쿠팡 확진 20%는 무증상이다. 아무래도 이 물류센터에는 젊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몸은 건강하신 분들이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선식품을 취급해 그 장소 자체가 온도가 낮답니다. 그러니까 발열을 느낄 수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하며 발열 못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역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여기하고 관련돼서 최초로 확인된 환자는 5월 23일 날 확진이 된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이태원 클럽하고의 연관된 그 돌잔치 뷔페를 방문하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5월 13일 날 증상이 발병했고 또 그 전날 근무를 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분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염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셨죠? 시작은 어디서 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확산은 되고 있어요. 윤영걸 전 대표님, 이런 물류센터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단기 일자리입니다. 뭐 짧게는 하루 정도 일하고요. 며칠 정도 일하고 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쳐 오가는 곳. 이게 더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 그 코로나19에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젊은이들의 힘이 크거든요. K 방역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새벽 배송. 저희 집도 오늘 대문 앞에 새벽에 와 있는데 새벽 배송이 그 시장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이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공을 세웠는데 이 젊은이들이 많은 이 콜센터, 이 또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또 다른 감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프리터족이거든요. 프리터족. 프리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하고도 관계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에서 시작된 학원 강사가 그 소속이나 감염을 얘기 안 하고 숨겼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게 지금 아직 뭐 역학조사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에서 얘기 안 한 젊은이가 또 물류센터에 가서 이게 옮았다. 그리고 또 이 1,600명 콜센터 직원이 또 쿠팡 물류센터 가서 또 옮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니까 자기가 이 걸렸다는 거를 20% 이상은 무증상이래요.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또 쿠팡 물류센터가 저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추우니까 자기가 열 오르는 걸 또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이 어떻게 보면 안일한 게 이렇게 다시 끝날 때까지 끝나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쿠팡이라는 회사의 책임도 좀 있을 수 있다. 회사에 좀 이 위험 신호가 좀 있었는데 철저하게 과연 방역 그렇죠. 예방을 했는가? 그냥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문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 부천이니까 전국의 100군데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 K방역이 잘못하면 위험한 게 집집마다 배송이 되잖아요. 그거를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비닐 장갑 끼고 열다든지 그 식품은 또 안전할 건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좀 철저한 좀 발본 세관은 지금부터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가면 많은 집들에 그 택배 물건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주부분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분들이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배송된 물품통에 바이러스 혹시라도 감염될라. 일단은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영 찜찜한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 불안감 증폭이다. 주문한 물품 비닐 장갑 끼고 만져 내용물에 손소독제 뿌리기도 한다.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약 앞두고 학용품 주문했는데 막상 받자니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폐쇄, 배송 대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등장을 하니까요. 여러 가지 좀 걱정. 그동안은 우리의 참 큰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 핵심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환 교수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합니다. 네, 어제부로 주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그동안에 택배 이제 상자 뜯고 이런 것들을 중문 밖에 신발장에서 했는데 어제부로 현관 밖에서 제가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도에서 나가서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장갑 끼고. 그리고 직접 또 실내에 들어와서 뜯어야 될 것들은 소독제를 뿌리게 해요, 와이프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불안감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박스나 이런 것들은 장갑 끼고 뜯으면 되는데 신선식품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새벽에 배송되는 신선식품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리 직전에 냉장고로 들어갔다가 조리 직전에 이제 포장을 벗기고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믿고는 싶어요, 업체를. 이렇게 신선식품이니까 마스크도 잘 쓰셨겠고 또 장갑도 잘 위생 장갑도 끼고 했을 거라고 믿고는 싶지만 거기에 감염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업체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안전 마스크라든지 위생 장갑 이런 것들을 뭐 기존에 포장 안 된 거는 다 폐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잘했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 조금 더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새벽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새로운 어떤 판로로 개척된 곳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인데 이곳이 만약에 꽃도 피우기 전에 죽어버린다면 물론 뭐 지역에서 시장 가서 장 보고 이러면 되겠지만 코로나가 확산된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실은 최고의 공신이 이 택배나 새벽 배송이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장갑, 마스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방역 이런 부분들을 택배와 새벽 배송 업체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해줘서 주부들이 조금 더 믿고 그다음에 경제가 또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업체, 택배 거의 모든 분이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사기도 하고요. 이 물류업체에서 일하시는 계신 분들 좀 더 힘을 내셔서 좀 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내용, 뭐 매일같이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뭐 발언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론 악화되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당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문제는 과장되고 사사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죠. 여기 작은 제목에 윤미향 잡음이 커지는 민주당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관련해서 첫 공식 발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30여 년 활동, 정쟁 구실 악용될 수 없다. 신상 털기식 의혹 아닌 사실 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최고위원, 여기입니다. 김혜영 돼 있습니다.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하다. 어떤 신문에 따라서는 이 내용을 대목을 이렇게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당대표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당대표와는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침묵 아닌 직접 해명 나서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와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잡음 커지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제목이 좀 돼 있습니다. 여기 여론학과는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70%가 사퇴해야 된다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30년 운동을 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한 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허술한 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삶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 년의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구파도의 악용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울분을 토하신 상황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0년간의 정의연의 헌신과 성과와 정의연의 회계 처리 등의 의혹은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인께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화면 좀 봐주시죠. 지난 2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미향 당선이 거취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사퇴해야 한다가 70.4%, 사퇴할 필요 없다가 20.4%, 잘 모르겠다가 9.2%. 그러니까 모르겠다가 10%가 안 되니까 대부분의 어떤 선택들을 다 하신 거예요, 응답자들이. 굉장히 높죠, 사퇴 여론이. 일단 여론 동향은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렸어요.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정구택 부위원장. 아무도 정구택 부위원장께서는 민주당의 소속이시니까 방어적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부터 발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 어떤 생각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걸까? 분석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정당이 통상적으로 대처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내에 어쨌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피의자가 있을 때 그냥 마냥 해명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당에서도 당연히 당에 어쨌든 좀 폐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윤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언제까지 소명해라라는 데드라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아, 저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다소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대처를 보면은 전혀 그런 지점이 없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직접 해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하지만 어떤 시한까지 어떤 정도로 소명해라라는 강제 절차 또는 어떤 그런 지정해준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은 저렇게 시간 보내면서 본인의 법적 대처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만약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강제 절차에 돌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윤리위원회에서 언제까지 소명해라. 이건 그냥 누구나 그냥 당원 하나가 그냥 윤리위원회에 고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 그 다음에 언제까지 소명해라. 어떤 단계로. 그리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원권 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역으로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민주당 내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당에서 떠나겠다.
라고 한 다음에 예. 당에서 끊어낸 뒤에 나중에 문제가 소명되면 복당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복당하시는데 예. 성공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복당 못한 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절차였는데 뭐 아무리 비례대표 의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본인이만 희망한다면은 선 제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복당하겠다는 그 전제를 예. 바탕으로 해서요. 근데 예. 그런 어떤 일상적으로 있는 조치들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뭔가 좀 궁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지. 양정숙 당선인과 예. 지금 이 예. 윤미향 당선인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예. 도대체 양정숙 당선인은 왜 저렇게 추상 같은 그런 어떤 처분을 내리고 윤미향 당선인은 왜 이런 어떤 뭐 예. 물베는 듯한 이런 처분을 내리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대단한 빽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래서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 라인인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요, 가장 세게 보증하는 분이 이해찬 대표니까요. 저 이해찬 대표님 이거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이해찬 라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예. 해석이 안 된다는 분석이셨네요. 정국택 부위원장께서 고개를 숙이면서 곰곰이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목이요? 예, 그렇죠. 어떤 부분이 좀 이 이상합니까? 당선자 문제가 과장되고 사사로운 일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워딩, 정확한 워딩 보면 예.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예.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건데.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나오는데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자꾸 보도를 한다.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예. 아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곽상도 아마 TF 위원장이 예. 좀 의도성이 있었다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5채를 현금으로 샀다. 예. 마치 이제 지금 5채 갖고 있고 모두 현금으로 산 것처럼. 예. 근데 순서대로 산 거란 말이죠. 지금은 한 채 갖고 있고 아버지가 산 것도 있고 뭐 남편이 또 예. 뭐 고향에 가서 산 것도 있고. 물론 현금으로 산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마치 이제 5채 가진 것처럼. 그다음에 또 저는 아마 언론 보도를 보면서 예. 마치 뭐 공시에 빠진 게 그게 뭐 20억이니 30억이니 얘기하는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2, 30억이 마치 이제 누락된 것처럼 마치 그거를 빼돌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 있는데 장부상의 기재가 안 된 게 장부라기보다는요. 제가 예. 보기에 이제 국세청에 공시하면서 그게 예. 아마 이제 뭐 2월 한다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이제 빠진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회계 부정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어서 예. 그건 사실은 내역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예. 정 의원이 그 어쨌든 해명 자료를 보면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인데 그걸 예. 마치 이제 돈을 빼돌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서 그런 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회계 문제도 있고 예. 있지만 그런 게 좀 과장돼 있다라는 표현은 저는 뭐 얘기인 거 맞고 저기처럼 예. 이 당선자 문제가 예. 과장돼 있고 사사로운 일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의혹 보도를 하고 있다. 이걸 언론 지적해 보도가 보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 다른 예. 문제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은 그거네요. 사사로운 일하고 특집 잡고 있다. 이런 취지인 그렇죠. 언론 거죠, 보도들이 지금. 어찌 보면 아까 예. 제가 드린 예른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좀 과장된 보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또 보시면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 예. 이것도 언론적인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책임이 나오면 책임 묻겠다는 얘기지 예.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예. 안 묻겠다 이 얘기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 여론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70%가 여론은 일단 사퇴에 요구를 하는 여론이에요. 일단은 본인이 해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도부에서도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본인이 해명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그럼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시한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소명을 하라. 뭐 이 정도의 조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도 아까 그 정도 하셨어요.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그 당선자 그 신분 뒤에 심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 뒤에 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서 예. 저는 뭐 사실은 이번 주 내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본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쓴 부분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주택 구입 작업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본인 아니면 해명할 수 없어요. 다른 분은 해명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그럼 본인이 해명했다 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양정숙 당선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 과정에 저희 당에서 공천 심사를 한 게 맞고요. 공천 과정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약간 허위 발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되면서 그 어떤 조사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지금 합당은 했습니다만 예. 처음에 공천 과정에는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직접 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사안들도 공천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본인이 예. 활동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각각 정당 소속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현근택 부대변인 설명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정확한 안배상 이준석 최고위원께 짧게 질문을 추가 드릴게요. 예. 한 30초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한 얘기 중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 사실 굴복이라는 거는 적을 설정하는 거고요. 어떤 전선을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인 건가요? 그러니까 굴복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초기에 이제 예. 민주당 쪽 관계자들 발언을 보면은 예. 보수 언론과 그리고 사실상 진영이 다른 사람들이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로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는 방금 예. 전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를 본다 하더라도 예.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통일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만약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뭐 그런 어떤 본인들이 상정한 예. 뭐 가상의 보수 언론이나 예. 이런 적을 이야기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정도의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돼야 되고 저는 아마 이제 민주당이 어디까지 이제 버틸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좀 알려졌습니다. 출마와 관련된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할 필요 없다. 8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윤미향 당선인이 그거 할 필요 없다. 만류를 했다는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싫어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 그런데 자신은 의원이 된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8년 전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뭔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좀 나온 거예요. 좀 더 보면은 이겁니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2012년 3월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이 당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 출마와 관련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위쪽입니다. 그러자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 안 해도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로 좀 나옵니다. 할머니의 출마를 다른 할머니들이 싫어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뭐 하는데 기분 나빠하느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할 것 안 하지 않는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해결은 하고 죽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본인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나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이 후보에서.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미향 8년 전 이용수 할머니 비례 출마 만류한 듯.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어제 이제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그 이런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 최근에 할머니가 어떤 뭐 기자회견 통해서 이렇게 폭로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 정치 못하게 해서 분노한 것이다. 이유에 대한 이거를 본인이 정치를 못하게 돼서 분노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기입니다. 그 부분이. 우상호 의원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민주당 당선인들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하게 하고 위로 갑니다. 내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의 어떤 사사로운 시샘 뭐 이런 것 때문에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했다고 좀 이 설명은 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좀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8년의 간격을 둔 총선 출마와 관련돼서 어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먼저 윤영걸 대표님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은 뭡니까? 뭐 이용수 어르신 저는 예. 뭐 할머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할머니 하면 좀 낮춰버린 것 같아서 예. 이용수 어르신이나 이용수 인권 운동가라고 저는 불러드리고 싶어요. 예. 그분이 화난 이유 중에 일부분은 이게 있죠. 예. 2014년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할 때는 그렇게 말리다가 예. 당사자인데 피해자 당사자인데 말리다가 2012년 상황. 그렇죠. 12년 상황인데 그 지금은 8년 후는 그때는 그렇게 말리던 사람이 자기가 나서니까 그 배신감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근데 우상호 의원 말처럼
이용수 어르신은 못 나가게 막고 그 윤미향은 나갔다고 해서 질투심, 분노 때문에 전체 이용수 어르신이 기자회견하고 저렇게까지 해서 분노하고 그거는 좀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어요. 그 일부분이긴 해도 진짜 이용수 어르신이 얘기한 거는 그거잖아요. 윤미향 개인의 일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밝혀라. 그리고 위안부들이 왜 피해자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왜 피해자가 둘러리 섰냐. 제주는 곰이 넘고 뭐 돈은 누가 먹는다고 왜 이렇게 이용당했느냐. 이게 가장 큰 본질이죠. 그래서 저렇게 뭐 국회의원 안 시켜줬다고 그래서 그때 뭐 당선권 안에도 안 들어갔거든요. 아예 그냥 신청만 하고 당선권 안 해도 아예 안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뭐 소외돼서 분노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약간 좀 이용수 그 인권운동가를 좀 폄훼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해서 좌우가 서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는 가짜 위안부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여태까지 지지했던 그 시민단체나 지금 이 좌파 이쪽에서는 오히려 저 무리한 거다. 그리고 그 치매기가 있고 뭐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든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로 자꾸 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이용수 어르신을 보면 시지푸스의 신화가 생각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 위안부로 가서 고생하고 평생을 지금 92세 가서 기자회견하는데 그것까지 저렇게 제대로 이해 안 해주고 저렇게 매도당하는 거 참 시지푸스 평생 돌을 굴리는 그것처럼 저는 참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 수요 집회 양식을 좀 바꾸는 걸 좀 연구해봐라. 그런 거를 좀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되지.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는데 막아가지고 지금 화가 나서 저렇다. 저는 뭐 예의가 아니다. 저런 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출마와 관련된 8년의 간격을 둔 상황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분석.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용수 할머니는 8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라고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저는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의 윤미향과 2020년의 윤미향 사이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2012년에는 위안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단일 이슈 운동이에요. 단일 이슈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정당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해야지 그 운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020년에는 왜 입장이 바뀌었느냐? 2012년에는 정파성을 가지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할머니들이 싫어하고 다른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2020년에는 본인이 정당 활동을 하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게 특정 정당, 특정 보수 세력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엄호했잖아요. 위안부 합의를. 그러면서 이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정파와 정당을 넘어서는 어떤 그 이야기가 가능했는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이게 보수와 진보로 갈렸어요.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별로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에서 소위 말해서 극우 보수에 대해서 정권을 배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의견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즉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다면 오늘 한 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2012년에는 왜 그 말했고 왜 지금에서는 너는 출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위안부 운동의 상황 변화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좀 분석이 정치권에서조차도 부족하다. 상황이 바뀐 법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요.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결국 그 이용수 할머니가 가진 입장이랑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가진 입장은 다른 게 없을 겁니다. 내가 들어가 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해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다들 공천 신청했을 텐데. 기본 취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는 이제 공천을 밖에서 들여다보면은 공천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지 모르겠지만은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처우를 받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나중에까지 토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으나 아무 순번도 받지 못했죠. 비례대표 공천을 보통 저도 정당에서 지켜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선권에 윤미향 당선인처럼 안정적으로 진입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끄트머리 순번으로 이분에 그렇죠.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끄트머리 순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순번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관계자라면은 위안부 문제야말로 국민들이 전부 다 해결을 원하는 문제이고 그렇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 당선 안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뒷순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30번대 이상의 순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표출하기 위해서 공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위 자체가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아예 배제를 당했다는 거는 저는 이분이 순번에서 밀려난 것에 덧붙여가지고 어쩌면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분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외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내가 그래 당선 안정권에 안 받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순번 자체 보통 40몇 번까지 공천하거든요. 비례대표. 그 안에 못 든다는 거는 당시에도 40번까지 공천이 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력이 동작하지 않고서야 40몇 번이라도 안 낀 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뭐 정당 내 공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취재나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에 반해서 당선 안정권인 7번에 바로 받은 그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른 처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우택 부위원장께서 뭔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그 당시에 8년 전에 뭐 당에서 배제시킨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관위원장 하던 분이 그때 아마 282명 정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65명 정도가 아마 1차 출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40명 선임했는데 그 당시는 아마 당에서 일체 관여를 안 했다. 그리고 심사할 때 특히 누구를 뭐 배려해주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언론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준석 최고가 무슨 뭐 음모론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왜 안 해주고 지금 해주느냐 하는데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활동하던 분이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국회로 갈 때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통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한 1, 2년 전에 관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바로 가면 항상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공백기를 좀 가지면 작업이 그렇죠. 덜하죠. 왜냐하면 누가 갈 거냐 가지고 지금 이런 특히 이제 피해자 단체인 경우는 더 그렇죠. 피해자 본인이 가는 게 낫냐 아니면 그걸 도와주던 가는 사람이 맞냐 이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게 외부로 표출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시민단체 하던 사람들이 왜 국회를 가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그 당시 뭐 진출할 때 뭐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명단을 살펴보면요. 지금 전순옥, 은수미, 진선미, 배재정 뭐 이런 분들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임수경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한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처음에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외교와 관련된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출마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완전히 정치적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언제까지 가는 걸까요? 이 소식을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언제까지 전해드릴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치권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얘기입니다. 국회에는요,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은요, 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임위원회를 보통 1개, 2개 정도씩 맡아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장. 그 장자리가 항상 다툼이도 한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는 여당. 민주당은 일단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과반이 훨씬 넘는 정당이다. 그리고 책임 국회의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다 통합당은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 없애라. 지금까지 다 나눠 가졌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협상용이다. 진짜 속내는 다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세게 뭔가를 불러서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특히 법사위 예결위 여기에 관심 있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뭐 일단 카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어제 한 얘기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할 일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자 야당 일당 독재냐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당의 입장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운영할 땐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봤지 않습니까? 식물국회가 뻔하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만장일치 화백제도 아니다. 다수당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의 다수지배 국회, 12대 국회입니다. 민주화 이전인데 당시에는 다수당이 다 가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헌법 질서 깨자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엔 또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또 서로들 상황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지적도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그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면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려면 하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아마 헌정 파괴, 일당 독재로 아마 역사가들이 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다수당이야. 다 가질 수도 있어.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통합당은 그럴 거면 그냥 국회를 없애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12년 전으로 돌려보면은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총선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81석.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등등등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상임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비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차라리 국회를 없애자고 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반발했습니다. 완전히 상황은 같은데요. 주체들이 달라졌습니다. 거꾸로. 윤용건 대표님, 뭐지요? 이 상황은? 승자의 여유와 승자의 너그러움이 없는 거죠. 조금 이기면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하는 노영민 실장이 과거 한나라당에 다 가져간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 더 가져가서 100마리 양을 채우려고 없는 사람과 한 마리 양을 뺏어간다.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모두 다 한다. 저는 뭐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특히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요 법을 통과하고 또 그 증인 뭐 청문회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다 독식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177석이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 이걸 그래서 저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미래통합당에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은 가지겠다면 다 줘라. 아, 줘라? 다 줘라. 다 줘라. 예. 모든 거 갖고 해봐라. 예. 그 대신에 미래통합당 와신 상담 있잖아요. 쓸개 벽에다가 걸어놓고 매일 한 번씩 쓸개 쓴 거 한 번씩 맛봐라. 그 옛날에 뭐 오나라 월나라 싸울 때 와신 상담 했잖아요. 그 정도로 선거에 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당한다. 그 좀 지금이라도 이거 보고 깨달으라 말이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 가져가서 국회에서 다수석으로 하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좀 하게 놔둬라.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정치는 현실이니까 어느 정도 좀 뭐 배분은 좀 하는 쪽으로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는 거는 예산결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그것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뭐 그것도 좀 큰 틀에서 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더 좀 부렁이에 좀 빠져가지고 쓴맛을 좀 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그 오찬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낼까요? 꺼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를 가리키면서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까? 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요. 오늘 관심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딱 한눈에 보니까 정치인이 2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또 나왔군요.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또 나왔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다른 당선인들 앞에서. 문심 잡고 당권 도전을 생각하는 건가. 어제 당권 도전 얘기는 거의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굳이 대통령 내외께서 종로에서 저를 찍어주셨어를 강조한 거예요.
내주 초 당대표 출마 선언할 듯하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가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측근은 친문 세력 잡아야 대선에 쉽다. 이런 판단이 있다. 그리고 당대표는 홍영표 의원식 의원과 대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면 출마 포기 뭐 이런 의사가 좀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에 도전하는데 이번 당대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독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는 당권 도전을 망설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 1년 전에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당 규정이 있어요. 그럼 지금 당대표가 돼서 대선 1년 뒤면 내년 초 3월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7개월 당대표하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2년 임기인데. 그래서 당대표가 돼도 6, 7개월 정도밖에 한시직으로 그치니까 이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당권 도전을 결심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마로 정한 데엔 당내 세력을 다져야 한다는 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요. 벌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하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연합뉴스 봤는데요. 네. 대체로 맞습니다. 더 드릴 말씀 없어요. 다 나왔더구만요.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워크숍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이낙연 장고 끝에 당권 도전 공식화. 뭐 방송 보셨죠? 영상 보셨습니다. 지금 저 정도 얘기하면 뭐 한다는 얘기죠. 당권 도전 공식화로 좀 보고 있고 이거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해야 할 일. 여기 보면 민주당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 표 받고 당선됐습니다. 이걸 또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럼 박재환 교수님하고 윤영걸 대표님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저를 찍었습니다. 저를 찍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야 할 일 과연 무엇일까? 자, 쓰신 분은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환 교수님께서 고민 쓰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뭡니까 그건? 그동안의 민주당을 보면 조국 사태부터 이번 윤미향 논란까지 강경 지지층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비춰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권에 도전하려고 지금 이제 결심하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당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강경 지지층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눈높이 여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여당. 그게 입법과 정책과 뭐 윤미향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이슈를 진행하겠다. 당대표로서 이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당 체질을 만들겠다. 약간 반성의 의미가 있나요? 지금까지 눈높이에 좀 못 미쳤다? 이건 당의 체질과 당의 중심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386 세력, 운동권 세력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높이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부합하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짧은 기간 동안 당대표를 하지만 명분과 실적 그걸 가지고 나중에 대선에서 중도층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후보로 또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당 이런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영호 대표님, 대통령 내외 표를 굳이 거론한 이유 그리고 할 일이 있다. 뭘까? 분석 좀 해주세요. 할 일이 있다는 저는 뭐 대권 도전이라고 봅니다. 대권 도전을 해서 당권에 도전하는데 당권 도전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제일 약점이 당내 지지 세력이 좀 약하잖아요. 자기 계보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내외가 지지한 대통령 내외가 나를 찍은 뭐 증거는 없지만 찍었다. 이렇게 대통령이 찍었으니까 친문 세력도 좀 나를 찍어라. 뭐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친문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내외가 나를 찍어준 사람입니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 내외가 찍었는데 너희들도 당연히 나 찍어야지. 뭐 이런 뜻 아니고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총리하고 그다음에 선대위원장하고 당 대표하고 너무 레드 카펫만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다른 경쟁자들은 그럼 뭔가요? 너무 레드 카펫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당내 코로나19 뭐 국난국복위원장 이런 자리 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서 예. 오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6, 7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 된 다음에 자기 측근 뭐 임명한 사람도 그만둘 때 다 같이 그만둬야 되나요? 저는 저는 욕심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권 말뚝박이라고 쓴 거는 예. 톨스토이 소설에 예. 걸은 만큼 예. 말뚝박은 딱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너무 멀리 갔다 돌아와서 말뚝 앞에서 죽은 소설이 있어요. 앙드레라는 농부가. 비유를 굉장히 좀 강한 심한 비유를 하셨어요, 강한 지금. 비유긴 하지만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난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닌가 싶어요. 대권은 시대적인 소명과 역경 극복 스토리 예. 이거 갖추면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모든 거를 다 선점하려고 말뚝을 일찍 받으면 말뚝이 녹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당 대표 나가는 거는 조금 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대권 도전 1년 전에는 당권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예.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 원칙에 저는 좀 따르는 게 좋겠다. 다른 대권 주자들 예. 그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예. 지금 총리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예. 여러분들 뭐 우원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레이스로 좀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야지 너무 저는 말뚝을 빨리 박아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나온 발언으로는 뭐 당권 출마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후의 움직임, 뭐 오늘도 그러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좀 나올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김종인, 무엇을 내놔도 놀라지 말라. 어제 미래통합당 조직위원장들, 거기에는 낙선자도 있고 당선자도 있고 막 이런 미래통합당의 조직을 책임지는 분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비대위에서 무엇을 내놔도 놀라지 마라. 무엇을 내놓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까요? 그리고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30대 3명 전진 배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통합당 비대위 파격보다는 안정 아니냐. 쇄신 과시보다는 실무에 힘을 실은 듯하다. 여기 뭐 김미애 당선인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부산에서 당선되는데 뭐 여성 2명, 4달 업무 시작, 당명을 바꿀 듯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내용 좀 보면 지금 사실 어제 이 조직위원장들에게 어떤 연설일까요? 뭐 강연일까요? 그 내용은 비공개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다 나옵니다, 내용이. 소개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위로 갑니다.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적 파괴 이런 걸 그동안 강조했는데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냈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가. 42일 만에 돌아온 김종인, 보수, 그리고 자유우파 같은 이런 말도 쓰지 말라. 이거 필요 없다. 뭐 우파, 좌파, 뭐 중도, 보수 이런 말 쓰지 말라. 우리는 그냥 국민 전체만 본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유권자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 얘기했어요. 윤석 최고위원, 2012년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비대위원, 비대위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앞에 기사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내놔도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뭔가를 내놔도. 뭡니까 그게? 추정 좀 해주세요. 이분이 2012년에 저랑 같이 비대위원 하면서 사실 주장했던 것 중에 관철된 것도 있고 관철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관철 안 된 거의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은. 가장 그때 핵심이었던 게 보수 삭제 논란이었습니다. 정강정책에서 그 당시 정강정책 개정하면서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느냐를 가지고 지금도 기사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인 좌표를 어디 찍을 것이냐. 제가 이걸 비교하는데 항상 그 운동장에서 학생들 정렬시킬 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간의 넓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가운데에 가까운 지형의 기준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본인의 이제 표어처럼 사용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이 많이 된 상태이고 그 신선함이라는 것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저서나 아니면 여러 강연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예. 기본소득 담론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소득 담론이라 하면 이번에 재난수당도 있었지만은 예.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사실 존재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대만계 출신으로 선거에 들어갔던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갖고 왔던 미국에서는 UB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UBI라는 그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예. 한국에서도 다양한 버전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뭐 이재명 지사도 한 가지 버전을 이야기하고 예. 있고요. 뭐 김경수 지사도 이야기했고요. 그것에 맞서는 대응 지점이 하나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보수 측에서 있는 어떤 뭐 전략가들의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를 만약에 삭제를 한다 어떤 규정에서 그거는 사실 앞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우파 얘기를 참 자주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약간 이제 예.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미래통합당의 그 정강 정책에는 보수란 단어가 삭제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통합 과정에서 워낙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 모르고 지나갔던 것인데 아마 그런 어떤 탈이념화라는 과정을 더 가속할 것이고 예. 아마 정책 전반 그리고 뭐 발언 전반에서 아마 보수라는 단어를 많이 지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보수, 뭐 진보, 중도, 좌파, 우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강조를 한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자주 나온 인물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왜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트럼프 막말 트윗 망신살. 팩트체크 필요하다 이런 경고 딱지가 붙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트윗 광이죠. 뭐 하루에 뭐 대여섯 개 오르는 건 뭐 보통으로 올리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요. 우편 투표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인 논의가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뭐 조작 가능성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본인이 그와 관련된 글을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그러자 트위터 측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써 있죠. Get the facts about mail-in ballot. 그러니까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상하니까 챙겨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요. 이게 가짜 뉴스다, 문제 많다, 막 이런 기사가 쫙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는 아무런 증거 없는 거짓 주장이다 이런 취지로 이걸 올린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 이런 글도 나옵니다. 그러다 트럼프 강력 규제하겠다. 소셜미디어. 가만두지 않겠다. 선거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또 발끈하고 있습니다. 박찬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볼수록 독특합니다. 네. 이런 반응도 그렇고요. 굉장히 볼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거?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예. 건들지 않는 성역 같은 곳이 있죠. 예. 기존의 국가의 시스템, 특히 헌법 체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안 건드리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불리해서 그런지 남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갖다가 흔들어대는 게 아주 너무나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문제가 된 어떤 사실이 잘 확인 안 되는 걸 막 글을 막 올려요, 그렇게. 그렇죠. 먼저 저지르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포장하고 예.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예.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는데 예. 뭐 지금 이거야 뭐 우편 투표가 이제 코로나 예. 확산으로 인해서 예. 더 이제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에 뭐 자신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뭐 보수에게 유리하고 뭐 이런 예. 어떤 느낌이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이런 그 정치적인 논란을 갖다 계속 하는 거는 예. 이런 뭐랄까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불리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 이게 반영 아닌가 좀 이런 것들이 좌충우돌을 좀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요, 가능한 적을 많이 설정해두면 지지자들이 뭉친다. 뭐 이런 취지로 또 분석도 있는데, 아까 뉴욕타임스 분석 기사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뉴욕타임스는 지금 상황에서 또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또는 위협적 게시물에 대해서 수년간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갑자기 행동에 나섰다. 이 자체도 또 트위터 측이 또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요. 얼마 전부터 사실 이런 거짓 또는 위협적 게시물에 대해서 이런 경고 문구를 올리고 그리고 그걸 누르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했다. 또 이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유튜브는 댓글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4가지 댓글을 좀 꼽아봤습니다. 먼저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그리고 정의안과 관련된 댓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댓글은 이렇습니다. 친일 반민족 범죄자와 후손, 동조 세력이 아직 건재하고 민족 정기를 어지럽히고 가치관을 전도시키고 있다. 수사를 지켜봄이 옳다. 어떻게 보면은 윤미향 당선인은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취지고요. 또 다른 댓글은 좀 결이 다릅니다. 윤 당선자의 잘못은 안성의 쉼터를 만들었다는 것. 그 쉼터가 할머니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 성금이 공금인데 그 돈이 할머니들에게 분배가 되었는지 약간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된 댓글도 좀 준비되어 있네요. 첫 번째 댓글은 이렇습니다. 협치는 다수결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요. 상임위 다 가져가라고 몰아준 것임. 협치 떠들던 20대 생각해봐라. 이런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기사 봤죠? 국제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백인 경찰에 목이 눌린 흑인. 그러다 숨 못 쉬겠다고 절규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목이 졸려서 죽은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체포 과정에서 연루경관 4명 파면, 분노한 시위대 경찰서까지 습격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이게 분노를 자아낸 거죠.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구급대가 와서 병원에 갔지만 숨진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와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Please, please, I can't breathe. Please, man. I can't move. I've been waiting the whole time, man. Get up, get in the car. Mama. Get up, we get in the Mama. car right. Get up, get in the car. Mama. Get up, we get in the car right. He's not responsive right now. 네, 지금 저 모습 보시면요. 사실은요, 저 모습 가기 전에 저 흑인이 어떤 일 때문에 사실은 경찰에 체포가 돼서 수갑을 뒤로 찬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쓰러트린 뒤 무릎으로 목을 조른 겁니다. 본인이 호소하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찍은 거예요. 너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알려졌는데 결국은 경찰관 4명 그냥 파면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노한 시민들은요. 이건 살인죄로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네.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사회 분위기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 반복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경찰관의 과잉 대응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예.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그만큼 강력 범죄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관이 굉장히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나가다 보면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저건 그런데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제 살인죄로 다루자는 얘기가 나온 건 또 있지만은 보통 공무집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가지고는 살인죄 적용에도 관대합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이런 사안을 살인죄로 다루지 않으면은 계속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런 인권 유린이 자행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저게 이제 대중적인 어떤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경험했지만은 굉장히 저런 어떤 우리가 보통 미국을 추앙할 때 공권력에 대해서 추앙하는 경우 있습니다. 보면 공권력 집행이 아주 엄정하고 이런 얘기를 강력하다라고 하고 폴리스 라인 넘어가면 뭐 쏘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의 아주 어두운 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강력 진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가끔 보면 법과 원칙 이야기하면서 저런 것들 동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 어두운 이면을 보시고 그 주장이 옳았는지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전례 같으면 이분들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파면으로 끝납니까? 그냥? 그 정도로 보통 끝나고 파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경찰관에서는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저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치안의 행태인지는 국내에서도 항상 이 논란이 있었어요. 과격한 시위나 이런 것이 있고 하면은 우리도 폴리스 라인 치고 넘어온 사람을 강경 진압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어떤 저런 당연한 인권을 좀 경시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걸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현구택 제가 보기에는 살인죄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수갑을 채운 상태였어요. 제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수갑을 채우고 뭐 못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숨 못 쉬겠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목을 누르면 당연히 숨 못 쉬고 사망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파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만약 이게 아마 살인죄를 기소 안 하면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찍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렇죠. 놔줘라. 숨 못 쉬고 있다. 의식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문제는 이걸 발표를 할 때 저렇게 다 공개된 장소 했는데도 의료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발표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감추려고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이 경찰서장이라든지 이거 발표를 한 사람도 은폐 의혹에 당연히 있는 거죠. 참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면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요. 자, 이번엔 우리나라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명목 GDP 8위에서 11호, 11년 만에 첫 하락입니다. OECD 2019년 작년이죠. 38개 국가 집계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0등, 굉장히 상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나 전해와 비교했을 때 2단계가 내려갔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러시아보다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유가 보니까 저물가에다 실물 경기 위축 영향, 그래서 순위가 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낮은 성장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영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GDP 순위를 좀 보세요. 2018년하고 19년인데 빈칸은요 똑같으니까 빈 거예요. 그럼 여기 7등까지는 순위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바뀌었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 좀 뒤처진 거예요. 여기는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면은 상위 10개의 국가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GDP 이게 순위가 밀렸는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윤용건 전 대표님,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자전거 두 바퀴랑 비슷합니다. 막 앞으로 돌려야지 안 가면 넘어지거든요. 지난해 우리가 명목 GDP 성장률이 1.4%예요. OECD 47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4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고 앞으로 못 가니까 뒤로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활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는 기업이 지금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다.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그렇죠. 작년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 중국도 위기 맞고 있고 미국도 위기 맞고 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앞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빨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나라로 빨리 바꾸기 위해서 지금 21대 국회도 열리는데 법 바꿀 거 빨리 바꾸고 규제 완화할 거 해서 좀 앞으로 좀 미래로 나가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올해는 뭐 이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에 덮쳤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또 힘든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순위 2020년 걸 뽑아보면 또 여기에 어떤 요동이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순위가 떨어지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잘못하시면요. 이제요. 원래 큰일 나지만 더 큰일 납니다. 보시죠. 이제 음주운전 사고를 하면 쪽박입니다. 부담금. 그러니까 운전자가 지는 부담금이 최대 1억 5,400만 원이랍니다. 이 약관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부담이 새로 늘었는데 억대의 부담을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요. 1억 5천만 원 엄청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 여기 또 다시 실려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에게 매주 수요일은요. 일본 대사관 앞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는요. 윤미향이라는 이름을 놓고 찬반 구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호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뭔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생각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